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종비한 바는 그것이 수수한 작품일수록 그 시대와 문화를 가장 정직하게 똑똑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까닭이다. 간송이 아마 수집을 하고 우리 문화유산에 집착할 때 마음에 담았던 글귀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건이 되고 환경이 되어도 모든 문화유산을 수집할 수가 없으니 좋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 그 좋은 것의 기준이 바로 시대와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좋은 문화유산을 감별하는 눈을 우리는 감식안 혹은 해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간송 전영필의 수집과 관련된 그의 안목을 살펴보고 이번 전시에 나온 작품을 간단하게 소개드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1906년 전영필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보시는 왼쪽에 사진이 1907년 돌사진입니다. 그 당시 이렇게 병풍치고 돌사진 찍는 집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돌사진으로서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죠.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에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부자를 조사를 했대요. 쭉 순위를 매겼는데 10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가 간송 전영필의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친아버지가 예전에 왜 만석군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부자 중에. 친아버지가 6만석 채소. 또 그때는 자식이 없으면 특히 아들이 없을 때 친척 아이를 양자로 들여서 전영필도 삼촌에게 양자가 되거든요. 그 양아버지가 최소 4만석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최소 10만석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지금의 초등학교 졸업사진을 보시면 확대됐을 때 흰옷을 입은 아이가 전영필입니다. 집안에 10대, 20대 불행한 일이 자꾸 생겨요. 집안의 어른들이, 남자 어른들이 다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됩니다. 친할아버지, 친아버지, 양아버지, 나이 차이가 많이 난 친형까지요. 참 슬퍼서 이 사진을 보면 흰옷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어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상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복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또 3년상이잖아요. 그 상복을 벗을 날이 없는 거예요. 어린데도. 근데 또 한편 생각하면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집안의 남자가 딱 한 명밖에 안 남았어요. 누군지 아시죠? 선생님들 부러우신가요? 지금의 희문고등학교 역시 야구의 명문이고 사립이죠. 근데 그때도 야구를 좀 잘했나 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일본인들 상대로 정당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몇 개나 됐겠습니까? 근데 스포츠는 가능한 거예요. 스포츠로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사카 팀이 이기고 아주 기뻐하면서 찍은 사진. 야구 때의 모습, 주장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른쪽은 28년이니까 20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다르죠. 지금 20대 초반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때 20대 초반은 진짜 어른이었다는 것을 이 사진에서 알 수 있는데 늠름한 모습이고 와세다 대학교 법학부에 재학했을 때 모습입니다. 전공이 법학이었지만 사실 기록을 보면 본인은 문학을 더 좋아했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수집을 잘했어요. 그때는 고서, 옛날 책이 보이기만 하면 사모아서 졸업을 하고 귀국할 때는 자기가 모은 책의 목록이 노트 두꺼운 한 권에 대할 정도였대요. 그때부터 수집을 하고 그 수집을 꼼꼼하게 관리 기록하는 습관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 문화유산 수집에도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그 많은 재산을 가치 있게 쓰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사람들의 죽음으로 자기한테 온 것이니까 의미 있게 써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민 끝에 길가자리가 되어줄 스승을 찾아가는데 바로 위창 오세창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얘기할 게 너무 많지만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봐주시겠습니까? 1919년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낭독한 민족 대표 33위로 참여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감옥에 가게 된 독립투사입니다.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또 맨 아래에 보시면 근력 사증을 간행했다는데 그 위에도 책이 많죠. 근력이 그 당시 조선 우리 땅. 근력이 뜻이 무궁화 나는 땅이라는 뜻이래요. 우리나라에 신라시대부터 고려, 조선에 이르는 1000명 이상, 구체적으로 1100명이 넘는 서화가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쫙 펴낸 거예요. 그러니 미술학자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분도 나름 재산을 가지고 정말 민족의 지도자로서 좋은 문화유산 많이 모았지만 학자다 보니까 재력이 그렇게 넉넉한 것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간송이 찾아옵니다. 제발로. 선생님, 제가 이 재산을 의미 있게 쓸 수 있도록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간송은 스승에게서 두 가지 큰 것을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왼쪽 편을 보시면 시대와 문화를 대변하는 문화유산의 감도를 알 수 있는 감시관. 오른쪽에 보시면 간송의 신력 네 글자 아시죠? 다 같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문화가 있으면 우리나라 정신이 절대 죽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일제강점기 어두운 시대에 있지만 우리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문화를 지키는 거라는 가르침이 간송에게 내려 있었을 겁니다. 60대 스승 오세창 선생이 20대 간송이 찾아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배우겠다 찾아왔는데 거기다 재산도 많아요. 1번 맞춰보세요. 1번 반갑다. 2번 대견하다. 3번 재수없다. 네, 복수정답. 정말 기특하다 느꼈을 것 같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가르침을 꼼꼼하게 전달을 해줬을 것 같습니다. 간송은 그래서 이제 호간송도 스승이 지어준 건데 이제 물 흐를 간, 맑은 물이 흐르는 간자에 소나무 송자. 혹시 간송 로고에 소나무 두 그루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셨어요? T자형으로? 그게 겸재정선이 그린 소나무인데 그게 간송이에요. 그리고 저 지하에 가시면 바깥에 물 있는 정자 있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바로 간송이에요. 물이 흐르고 맑은 물이 흐르는데 절개를 나타내는 소나무가 같이 있는 공간. 그게 간송의 의미고 스승이 지어줬다고 합니다. 스승이 가르친 대로 23살부터 20대, 30대 우리나라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수집하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두 개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맨 오른쪽. 오늘 제3전시실에 가시면 훈민정음 해례본 보실 수 있는데 국보입니다. 1940년이 간송이 아주 어렵게 구했는데 여기에는 왜 국보가 될 수밖에 없냐면 세종대왕이 학자들 시켜서 우리 글을 만든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훈민정음은 남의 것 나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만든 우리의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글이라는 증거가 적혀 있어요. 얼마나 귀한 자료입니까? 유일하거든요. 그게 적힌 게. 간송이 이걸 딱 구하고 나서는 입을 딱 다물어요. 왜 자랑 안 하고 숨겼을까요? 그 당시 1940년이면 일제의 단합 억압이 최고조인 거예요. 창시개몽 들어보셨죠? 너네 이름 다 바꿔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우리 글 쓰지 마. 조선어학회 회원들 한글 연구회에다가 다 잡아가서 가두고 고문하는데 여기서 만약 이거 우리 겁니다. 우리 독창적인 겁니다 라고 밝히는 자료를 내놓았으면 일제가 어떻게 했을지 조금 짐작되지 않으세요? 콩복 숨기고 항상 몸에 지으면서 가장 귀하게 여겼고 강복 해방이 되자마자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완전 공개해버립니다. 마음껏 연구해라. 우리 겁니다. 라고 한 귀중한 자료 오늘 보시게 됩니다. 도자기 하나 볼까요? 왼쪽에서 두 번째. 우리가 고려 청자. 딱 하면 떠오르는 그 상감 청자. 요거 수집한 일화보면 참 재밌습니다. 도굴이 된 것 같아요. 많은 고려 청자가 도굴이 되었습니다. 도굴이 뭔지 아시죠? 무덤을 막 한해서 도둑들이 가져가서 우리나라 사람도 돈이 없잖아요. 누구한테 주로 팔아요? 돈반의 일본한테 팝니다. 그러니까 일본인 마에다라는 상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입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팔겠다라고 딱 내놓습니다. 시장에. 모두가 사고 싶었대요. 조선 총독부도 사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천왕 매병이에요. 천마리 학이 나는 것 같은 귀한 매병. 우리나라 국보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귀하니까. 조선 총독부도 살려고 했는데 아무도 선뜻 못 나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에다가 너무 높이 값을 부를 거란 걸 저도 짐작했거든요. 이때 간송이 찾아가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부르는 값 그대로 큰 값을 두고 사버립니다. 현금으로. 그때 그 가격 궁금하지 않으세요? 2만 원. 조금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지금 현재와 비교해보면 당시 경성에 웬만한 기아집 한 채가 1,000원이었대요. 그럼 2만 원이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지금 서울에 웬만한 집 20채 값인 거예요. 큰 돈인 거 아시죠? 이럴 때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놀라주시면 제가 좀 더 힘이 날 텐데요. 너무 칭찬하셔요. 감사합니다. 네, 웃기려고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지금 너무 집중해 주셔서 제가 또 힘이 나고 있습니다. 간송이 딱 사니까 아까워서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살 겁니다.
특히 일본이 무라카미는 정말 아까워하는 거예요. 조선에 찾아와서 간송 찾아와서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그거 나한테 지금 넘기면 내가 2배 4만 원 주겠다고. 여러분이 간송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큰 돈을 들여서 도자기 한 점을 샀는데 지금 바로 되팔면 원금뿐만 아니라 서울에 집이 20채가 더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팔아요, 안 팔아요? 네, 이 진실한 모습 존중합니다. 고민해야 되는데 간송은 고민 안 했대요.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어떻게 내가 금방 산 도자기를 2배 받고 파느냐. 그냥 이 도자기만큼 훌륭한 도자기 가져오면 내가 교환해 주겠다라고 우아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도자기만큼 멋진 도자기 있다 없다? 없다란 자신 확신이에요. 그 감시관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시죠. 1전시실에서 이 국보 도자기 고려 상감정자 보시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수집만 한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수집을 했다, 대수집가로 알려져 있지만 문화지킴이라고 저는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집하고 나서 우리나라 최초의 살인미술관 보화각을 1938년에 짓게 돼요. 이 사진은 보화각 개관식에 모인 사진입니다. 간송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부채 든 젊은 사람. 옆이 스승인 오세창 선생.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지금도 내노라는 우리나라의 글 쓰는 문학가, 그림 그리는 화가분들이었어요. 이 사진을 봐도 간송이 개인의 취향이나 개인의 기호로 수집했다기보다는 여러 예술가와 교류하면서 진짜 객관적으로 가치 있는 예술품을 모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름 보화각은 빛나는 도배가 있는 집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 보화각이 지금의 서울 간송미술관입니다. 정말 재료를 최고급을 썼대요, 당시에. 그리고 맨 오른쪽에 완성됐을 모습인데 지금도 이 모습 그대로예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됐대요. 등록문화재가 되면 외관을 바꿀 수가 없대요. 그래서 외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도 서울 간송미술관에 봄, 가을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시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만 리모델링을 했고요. 이 건물에만 재료를 최고급을 쓴 게 아니라 이 진열장도 일본에 직접 가서 미술가 박물관 다 보고, 왜냐하면 우리보다 앞서 있었으니까 그때는 직접 주문 제작한 붉은 자단목으로 만든 진열장입니다. 붉은 자단목이 따로 안 나요. 수입 자재입니다. 이렇게 최고급을 쓴 것은 돈이 많을 사람의 해석보다는 가장 귀한 도배들을 정말 귀한 자리에 내가 딱 놔두고 전시하겠다라는 간송의 마음이 담겼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왼쪽이 그 당시 전시 모습, 오른쪽은 최근의 전시 모습인데요. 이 진열장, 붉은색이 두드러져서 대만 알아보실 텐데요. 오늘 이 진열장 2개를 국보 도자기 각각 한 점이 든 채로 1전시실에서 이 진열장도 보실 수가 있어요. 진열장이 나이가 38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우리나라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송 개인이 모은 문화유산 중에 현재 국보 보물이 42건입니다. 개인이 모았다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보물 국보는 계속 지정되거든요. 앞으로 더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 도자기 2점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경매회사가 있었는데 일본 애들이 세운 조선에 경성구락부라는 경매회사가 있었어요. 구락부는 아마 선생님들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클럽입니다. 클럽. 그래서 구락부에서 경매를 하면 누가 주로 사갈까요? 조선인일까요? 일본인일까요? 일본인이에요. 돈도 많지만 그들에게는 합법적으로 사갈 수 있어요. 경매에서 따는 거죠. 이게 도둑이 했던 일이든 훔쳐왔던 것은 관계없던 거죠. 합법적인 경로가 되기 때문에 일본인이 굉장히 많이 참여했습니다. 왼쪽의 백자는 지금 국보입니다. 오늘 보십니다. 이게 국보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백자는 순백색이거나 백색이거나 아니면 청아백자라 해서 청색 있는 게 주로 있거든요. 근데 이름을 보시면 색이 3가지. 청아, 푸른색, 코발트, 철책, 철 성분이 들어가서 갈색이나 검은색이 보입니다. 동책, 구리가 들어가서 빨간색. 이렇게 3가지 색이 같이 나온 백자는 희귀하다고 나와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앞으로 발굴 안 되면 얘밖에 없어. 이 작품밖에 없어요. 그 국보가 안 될 수가 없죠. 경매에 나왔습니다. 간송하고 일본인이 붙었어요. 일본인은 고려동풍 상해. 누가 이겼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땅에 남긴 간송이 이겼죠. 그 당시 가격 경매에서 14,580원에 낙찰을 받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100단위, 10단위 갔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날의 경쟁이 너무나 치열했다. 간송이 이길 수 있는 딱 하나입니다. 일본이 골동품상은 이거 사갖고 뭐 할 거예요? 팔 거잖아요. 그러니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완전 최고까지 못 오는 거예요. 자기가 남겨야 되니까. 간송은 최고가 불러도 되죠. 더 불러도 되죠. 왜? 팔 거 아니잖아요. 지키면 되니까. 그래서 간송이 우리 땅에 남긴 귀한 국보 100자를 오늘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도 경매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 고려 청자 중에 하나인데 이게 세트거든요. 이름을 보면 끝에 대발 돼 있죠. 대발은 대접, 요 사발입니다. 근데 세상에 고려시대 왕족과 귀족들은 이런 데 밥 먹었대요. 음식 먹었대요. 뚜껑 한번 보세요. 뚜껑 손잡이, 이게 여의도문인데 진짜 정교하죠. 거기에 받침대까지, 승반이랑 받침대까지. 요게 한 세트예요. 이런 데 음식 먹으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고려에 정말 고급스럽고 또 우아한 문화를 보여주는 그런 도자기가 아닐까 합니다. 퀴즈 하나 낼게요. 저 사발 밑에 받침대 승반은 저런 받치는 혹은 장식적인 기능 말고 또 어떤 기능이 있었을까요? 네, 선생님. 음식을 배워. 와,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정답입니다. 따뜻한 물을 담아가지고 보온하는 역할을 했으니 얼마나 또 지혜로운 도자기입니까? 오늘 보십니다. 자, 개인적으로 산 도자기도 많고요. 이 탑은 대구에 못 왔고 못 올 겁니다. 왜냐하면 보화각이 지금 서울 간송미술관인데 서울 간송미술관 뜰에 묻혀 있거든요. 이 탑을 가져오려면 판에서 가져오는데 그렇지 않아도 슬픈 사연이 많은 탑이 파손되면 절대 안 되니까 모형으로만 올 수가 있어요. 이 탑의 사연이 부도 승탑인데 절에 들어가다 보시면 승탑이 많은데 탁치가 마지막해요. 기억하시죠? 고려의 승탑인데 기가 자그마치 높이 3.5m. 거기에 조각이 너무 아름다워서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간송이 딱 들어보니까 인천 항구에서 일본인 상인이 배에 실어서 팔을 가려고 배에 실려고 하는 거예요. 간송이 막 달려가서 돈을 크게 주고 배에서 내리게 해서 구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디선가 조선 총독부 직원들이 또 숨어 있다가 휙 나타나더니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건 귀하니까 조선 총독부 미술관에서 보관하고 전시하겠다 라고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조선 총독부 미술관에 보관하겠다는 뜻은 어느 나라 소속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일본 거잖아요. 자, 간송의 와세다 대학교 전공 기억나세요? 법학, 법으로 합니다. 3년 동안 법정 소송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간송미술관 뜰에 딱 세웠어요. 근데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6.25 때 한국전쟁 때 피난 갔다 보는 거예요. 파손이 돼가지고 기술자 불러서 다 복원한 상태가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어쩌면 이 탑이 겪은 그 아픔이 우리 선배님들이 겪으신 일제강점기 그 서글픔과 서러움과 한국전쟁의 그 아픔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같고 어쩌면 그 어려운 그것이 그 길이 간송이 우리 문화유산을 지켜온 어려운 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보통 조선 해안은 이렇게 표현해요. 왼쪽 위에 보면 조선 초기 앙견의 작품, 오른쪽에 보면 저 화조도가 조선 말기 장승업의 작품인데 조선 회화를 다 통칭해서 앙견에서 장승업까지 하면 게임 끝이에요. 앙견에서 장승업까지가 조선 회화를 총괄하는 말인데 간송의 앙견에서 장승업까지 다 있습니다. 또 퀴즈입니다. 죄송해요. 선물 없는 퀴즈만 자꾸 던집니다. 자, 이 그림 중에서 국보 그림 한번 찾아보시죠. 힌트는 화가의 성이 신씨입니다. 해원 신윤복의 해원 전신첩. 이 해원 전신첩이 화첩인데 그림이 30점 있거든요. 저번 국보전에 8점을 펼쳤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인기가 많을 줄. 전시장 안에도 줄을 막 돌고 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보 보물전 아니지만 저번에 펼치지 않은 4점을 더 펼쳐놨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원의 그
눈에 선 하나 딱 그렸는데 표정이 나오고 색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믿기지 않을 만큼 그 아름다운 작품 보시기 바랍니다. 간송이 알아보니까 벌써 일본에 가 있는 거예요. 해원 전시첩이. 어떻게 갔는지 경로는 몰라요. 그래서 간송이 사려고 그렇게 거래를 틀려고 했는데 안 돼요. 이유가 일본인들한테 이미 인기가 많았는 거예요. 그러니 팔려고 하겠습니까? 일본의 담배값에 광고 사진으로 나왔대요. 그러니 일본인들이 좋고 귀한 거 아는데 안 팔겠죠. 간송이 오사카까지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절실한 마음으로 진짜 큰 값을 치르고 이 해원 전시첩 일본에 있는 걸 다시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안 찾아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원 신윤복을 알게 된 거죠. 오늘 그 내정 신윤복의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작년 9월에 전시에서 제가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제 개인적인 마음을 생각해도 존경하는 마음이 대단하시다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온 몸과 온 마음을 다 바쳐서 발로 뛰고 마음으로 하고 의지를 가지고 때로는 배포를 보이면서 이렇게 문화유산을 수집한 간송의 말년의 모습입니다. 자, 이번 전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너무 제가 말이 많아서 지루하시진 않나요? 아니요. 네.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1 전시실에서 해와 서예 도자가 있는데 오늘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해와와 서예는 곧 바뀝니다. 상세련이라도 바꿉니다. 이유는 좋은 작품이 많을 수도 있지만 이 조명을 받으면 이 종이 작품들은 훼손이 돼요. 우리 후손, 500년, 1000년 후에 우리 후손한테도 보여주려면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5월달에도 바뀌거든요. 정말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해와의 작가들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세 번째 주 중간에 신한평이라는 사람의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신한평의 그림이 가족 그림이에요. 아내와 2남 1녀를 그린 그림을 제가 지금은 안 보여드려요.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가족을 그렸는데 아빠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요즘도 가족 사진 찍으면 아빠가 빠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빠는 찍고 있어요. 그죠? 아빠는 그렸어요. 2남 1녀인데 그 장남이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하원이 됩니다. 인기 최고죠? 자, 신십니다. 바로 아시죠? 신윤복의 아버지가 그린 신윤복의 어릴 때 모습, 아버지 손끝에서 그려진 신윤복의 어릴 때 모습, 그 장남의 모습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울고 있어도 찌질해 보여요. 어떻게 얘가 이렇게 커서 훌륭한 화가가 되었나 싶은 그런 느낌 드는데 아버지의 그림과 또 아들 그림 같이 있어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선 후기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왕으로 말씀드리면 숙종부터 영조, 정조 때가 우리나라 문예의 최고 부흥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때 그림도 완전 막 대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삼원이 있었습니다. 호의 원자가 들어가는 3명의 화원 확인해 보시죠. 단원 김홍도, 해원 신윤복, 오원 장승호. 장승호 물론 말기의 화가긴 합니다. 자, 해원 신윤복의 쌍검대문은 이 색채 때문에 가끔 저한테 이거 나중에 다시 칠한 거 아니냐고 어떻게 조선시대에 저런 안료가 있냐고 하시는데 요 앞에 가시면 수리보건실이 보이는 수리보건실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수리보건실 앞에 그 테이블에 이 쌍검대무에 쓰인 안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치 동영상 같아요. 보고 있으면 이 사면 6편 그 악기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바람을 가르는 쌍검, 검의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치맛자락이 춤추면서 휘날리는 소리도 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각적으로 보지 마시고 청각으로 또 바람의 촉각으로 느껴보시면 그 동영상이라는 제 말씀을 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맨 오른쪽 오원 장승업. 장승업은 2가지로 유명합니다. 첫째, 경제적으로나 신분으로나 글자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제목인 기거래도 같은 거는 지인들, 아는 사람이나 제자들이 주로 적어줬대요. 근데 하도 글자를 못 쓰니까 하원들도 기본 글자 다 썼거든요. 그러니 주변에서 제발 글자 좀 배우라고. 물론 한자입니다. 하도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딱 5글자만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5글자 뭐였을까요?
본인 이름 오원 장승업을 썼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그림은 10년 전에 한 번 받는 그림도 똑같이 그려요. 이거는 타고난 거죠. 그래서 하원이 될 운명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음주 화가로 유명하죠. 술 마시고 주로 그리고 취하면 취할수록 더 잘 그렸다라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술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귀거래도라는 것은 도연명이란 중국의 영향을 계속 받아요. 도연명이란 중국의 사람에 관한 건데 이 사람이 41살 때 간직에 있다가 상사가 뇌물을 요구하니까 간직을 그냥 그만둬버리고 조기 은퇴를 선언하고 고향에 돌아가면서 쓴 시가 기거래사입니다. 근데 그 시가 너무 좋으니까 화가들이 그 기거래사를 가지고 기거래도를 그린 거예요. 장승업이 그린 기거래도 구성 한번 보실게요. 자, 맨 위에 산봉우리가 높이 있고 나무 숲이 있고 집이 있습니다. 자, 사람은 아래쪽에 배치합니다. 여기 배 타고 오는 사람이 도연명이래요. 고향에 돌아오니 산천 초목이 다 반겨주고 사람도 반겨주는데 특히 이 담장 위에 보면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담장 위에 꼭 확인해 보세요. 가축 한 마리가 동물 한 마리가 다 올라가서 뭔 일 있나 누가 오나 하고 내다봅니다. 자, 이 가축 뭘까요? 요즘 같으면 강아지나 고양이일 것 같은데 선생님도 혹시 닭 나는 거 보셨어요? 닭입니다. 수탉 한 마리가 담장 위에 휙 뛰어가가지고 어쩌나 담장 위에 누가 데려다 놓지는 않을 거고 스스로 올라갔을 거예요. 자, 이런 수탉한테서 나중에 뭐 어떤 게 나옵니까? 이런 수탉한테서 나온 달걀이 바로 몸에 좋은 방사유종나 이런 거잖아요. 건강한 달걀. 그래서 내다보고 있는 이 기거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재밌는 건 3원 이전에 산재가 있었습니다. 산재가 선배예요. 그리고 산재가 그림의 기틀을 만들어 놓고 3원이 후배로 나온 거예요. 이 산재 문인 화가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경제정선, 관아제 조영석, 현재 심사장. 경제정선의 금강산, 금강전도. 이 금강전도는 경제정선이 금강산을 3번 갔고 평생 금강산을 그려서 지금 남아있는 금강산도 너무 많아요. 그림이. 특히 요번에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70대쯤 그린 거예요. 자, 70대쯤 그렸으면 얼마나 잘 그렸겠습니까? 이 그림은 잘 그려서 놀라시고 또 하나 놀라실 텐데 너무 작은데 너무 세밀해서 놀랐어요. 진짜 작아요. 잘 못 보시는 거 지나치면 경제 어디 갔나 찾으실 정도로 작아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경제정선은 진경산수와의 대가죠. 여기 비로봉부터 금강산의 바위산을 이렇게 서리바지로 딱 그리고 이쪽 편에는 흑산을 그려서 양과 음의 조화를 주역처럼 자기가 늘 공부했던 주역처럼 만들었습니다. 또한 금강산이 옆에서 보거나 밑에서 보지 않고 위에서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동그랗게 모았어요. 그때 뭐가 있어요? 드론이 있어요. 헬리콥터가 있어요. 근데 위에서 내려다봤어요. 그러니 이게 진경이에요. 진경은 실제와 똑같아서 진경이 아니라 실제 경치를 작가의 철학, 작가의 독창력으로 만들어 그릴 때 진경이라고 부르거든요. 진짜 경치, 참된 경치예요. 그래서 오늘 짧지만 모든 게 다 들어간 그 철학적인 진경산수 보시기 바랍니다. 관아제 조영석의 현이도란 바둑과 장기를 두는 그림이거든요. 자, 두 명이 지금 장기 둡니다. 누가 이길까요? 놀이를 그린 그림은 잘 그렸다는 기준 중에 하나가 누가 이기고 지는지가 보여야 된대요. 보여요. 실제 전시장 가시면 누가 좀 더 초조한지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몸이 앞으로 좀 더 간 사람 초조해요. 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나무 한 보시겠습니까? 여름입니다. 부채를 든 사람 보이시죠? 여름이라도 4대 부두를 이렇게 얼간에 전개했는데 나무꾼을 안에 앉았을 거잖아요. 이 느티나무가 그늘을 들이우는데 그 가지와 잎은 빼버린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나무 그늘을 다 그리지 않고 그냥 요거만 딱 그려가지고 이 둥치만으로 여기 나무 그늘이 있다는 걸 그냥 표현해버린 거예요. 앞에 소나무는 쫙 밀려나가다 다시 이렇게 가지만 들어와요. 나무 두 그루로 조영석은 말합니다. 나 대단하지. 이 절묘한 거 아무도 힘내 못 낼 거야. 자, 현재 심사장은 중국의 문인화를 조선의 문인화로 만들었다는 평을 받습니다. 제목이 고사은거인데요. 고사를 알아두시면 좋아요. 옛그림에 고사가 많이 나와요. 고사란 덕이 높은 선비인데
속세를 떠나서 자연을 보타며 사는 선비예요. 자, 여기 고사가 나오는데 그림의 구성을 보시면 맨 위에 높은 산봉우리가 역시 있고 가운데 집과 나무 숲이 있고 아래에 고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중국에 실제 있었던 인포라는 사람이에요. 인포는 서호라는 자연이 있는 지역에 가서 매화와 학을 가족 삼아서 20년을 혼자 살았대요. 그러니 고사인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뭐의 원조일까요? 나는 자연인이다의 원조예요.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이 이렇게 좋아한다는 나는 자연인이다를 왜 그랬냐 하면 이때 문인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때 사대부들의 꿈이 이거예요. 이때 사대부들은 내가 당파 사업에 시달리고 재물에 눈이 먼 것 같지만 나의 정말 이상 나의 꿈은 이렇게 모든 거 버리고 자연에 들어 사는 거야. 이런 의미로 이 그림 보고 좋아해요. 우리가 자연인이라 보면서 약간 간접적으로 위안을 얻는 것처럼 이런 그림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문인화의 기틀을 잡은 나는 자연인이다의 원조도 오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조선 중기로 가볼까요? 왼쪽 그림. 이렇게 사진이 못 담은 게 있는데 혹시 선생님들 금 좋아하세요? 네. 저도 너무 좋아해요. 저는 홈쇼핑에 금 방송 나오면 못 사지만 꼭 봐요. 보기만 해도 좋거든요. 금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비단에 검게 물들여서 금가루로 그린 이징의 그림입니다. 한 쌍인 것 같아요. 금가루로 해서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사진이 못 담아냈다는 말씀드리니까 그겁니다. 이징은 조선 중기의 화가이고 종친 왕실의 일가였는데 별명이 그림을 너무 잘 그리고 왕족들과 사대부들과 인기가 많아서 국수였대. 나라국 손수.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으면 별명이 국수, 나라의 손이었대요. 그림 보시면 혹시 경상도 선배님 드시면 다 이해하실 텐데 우리 그 지역말에 그거 있잖아요. 사투리로 칼기 없다. 더 칼기 없다. 진짜 완벽하다. 뭐 꼬집어서 이건 진짜 칼기 없다. 라는 그림이에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완성도가 아주 높은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금손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별명을 국수보다는 금으로 그렸으니까요. 이 금손의 그림 보시면서 기자하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의 제목 고사한 겁니다. 고사 말씀드렸죠. 벽이 높은 선비가 속세를 떠나서 자연에 삽니다. 한가로운 삶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고사란 선비, 사람은 위쪽에 있을까요? 아래쪽에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감 잡으셨죠? 아래쪽입니다. 요 뭉게뭉게한 거 궁금하실 텐데 이게 산봉우리예요. 이 조선 중기까지는 안견의 영향으로 안견 한풍이 산봉우리를 이렇게 뭉게구름처럼 그리는 경향이 있었대요. 그 영향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시실에서 이 작품은 진짜 금으로 그린 화려한 아름다움을 확인하시면서 뭉게구름으로 그려진 뭉게구름처럼 표현된 산봉우리와 요 아래쪽에 있는 다리 건너는 고사까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예를 쓴 작가들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 공통점, 이 사람들 공통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종의 아들 안평대군, 선조의 딸 정명공주, 숙종, 영조, 정조,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이런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네, 다 한 집안 사람들, 왕족들입니다. 그래서 왕족들이 교육을 잘 받은 서예 작품이 나와 있는데 너무 안타깝게 저 한자 약하거든요. 다 한자로 쓴 거예요. 근데 한글로 풀이를 너무 잘 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한글 풀이와 더불어 이렇게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서여기인이라 해서 글자가 그 사람이에요. 글자가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낸대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지식이 없으면 저 같은 경우 알기가 어려웠지만 선조의 글씨를 보면서 선조의 MBTI는 무엇일까? 이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일까? 외향적일까? 주관적으로 한번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왕들의 글씨, 왕족의 글씨 보시는데 딱 하나가 한글 서예가 나와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요 아래에 궁중의 여인들이 섰다는 궁서체, 궁서로 쓴 한글 서예. 자, 어디부터 읽어야 합니까? 그렇죠. 오른쪽, 위로쪽, 세로석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편집글은 한 문장이에요. 옛날에 문장이 끝나지 않더라고요. 하옵시고, 하였는데, 하시니, 끝에만 끝나요. 그래서 그것도 재밌는데 이 지은 사람이 해경궁 홍씨입니다. 퀴즈 내볼게요.
해경호 홍씨의 아들이 누구인지 아시죠? 정조대왕. 이때 정조대왕의 나이가 38. 그때 38은 요즘에 한 50대, 60대예요. 거기다 아들 직업 뭔가요? 직업이 임금왕이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아들 건강 걱정해서 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와닿는 거예요. 아들이 자식이 아무리 영광스러운 결과를 낳아도 유일하게 그걸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고생을 안 해요. 그게 어머니 마음이잖아요. 그 어머니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좋더라고요. 꼭 한번 해경호 홍씨의 어머니 마음 담긴 엄마의 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고려 천가와 조선 백자 국보 두 점을 그 붉은 자당문 진열장에 놓인 것을 보시는데, 요번에 전시가 재밌는 것은 보통 이렇게 도자기 보면 앞에서만 보게 하거든요. 이게 파손의 위험도 있으니까요. 요번에는 360도 다 보실 수 있어요. 뒷면까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도자기 문양까지 보시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너무 가까이 가시면 경보기가 울려요. 오늘 뉴스에 나오실 수 있거든요. 조금 거리 두시고 그 아름다운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웃으시라고 한 농담인데 안 웃으셔서 좀 민망합니다. 제2전시제 가시면 단원 김홍도가 우리 풍속화로 유명하다라고 알고 있지만 다 잘 그렸어요. 그 중에 매화 한 가지 이런 걸 일지매라 하거든요. 매화 한 가지. 예? 2월쯤 됐나봐요. 겨울에서 봄 되는 매화는 그 추위를 뚫고 피기 때문에 예전부터 선비들이 사군자 중에 하나로 그 절개와 인고를 높이 샀거든요. 근데 김홍도의 매화는 그런 의미보다는 되게 서정적이에요. 매화 가지가 딱 한 가지고 매화 잎도 드문드문해요. 근데 가득하지 않은데 굉장히 그윽하고 화려하지 않은데 너무 아름다워요. 옆에 제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맑은 새벽녘 추위에 흔들리며 홀로서 있네. 김홍도는 여백을 남겼습니다. 다 칠하지 않고 은은하게 배경에 색을 넣었는데요. 이 배경을 여백을 비어있다 보지 마시고 맑은 새벽녘 대기가 담겨있다고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그 맑은 새벽녘 대기에 매화가 드문드문 꽃을 달고 있는 그 가지 한 가지를 보느라면 왠지 그립고 살짝 서글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되지 않을까요? 그 깊은 서정소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김홍도가 매화수를 또 얼마나 좋아했는지 일화도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보십시오. 원래 이 전시가 시작된 2월은 바로 이 매화가 선물로 오는 것이었는데요. 예전엔 정말 이 일지매를 그리거나 꺾어가지고 직접 좋아하는 사람한테 봄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보냈대요. 대구 간성미술관이 여러 스님께 드리는 봄 소식일 것 같습니다. 봄이 왔는데 아직 봄이 아닌 것 같은 우리나라의 이 상황에 봄이 더 빨리 왔으면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자 간성, 학자 간성, 또 이렇게 직접 창작을 한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간성의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전시제에 가시면 보통 책만 놔두면 사실 우리가 관심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번 전시회는 소리가 날 거예요. 훈민정음의 뜻이 뭔가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맞습니다. 소리가 들려요. 마치 책에서 나는 것 같아요.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문 또는 한글로 읽은 소리가 막 들려오실 텐데 그 소리와 더불어 그 가치 있는 국보 소중한 훈민정음 해례본을 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는 누가 읽었는가 하면 대구 시민들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다 보시고 나서 꼭 지하 1층에 가셔서 34m 반원형 벽면에 있는 미디어 아트 9분 정도 되는데 흐름이라는 제목의 미디어 아트고요. 지금 이제 바닥에 보시는 이게 의자거든요. 그 흐름을 좀 표현한 그런 의자입니다. 이것도 작품이 여기 편하게 앉으시고 뒤에 또 벤치가 있어요. 편하게 앉으셔서 이 작품을 감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송이 미디어 아트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시를 보시고 또 저번에 보셨더라도 꼭 다시 보시라고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번 나온 작품이 꽤 많이 나와요. 첫 작품이 아버지 신한평의 손에서 피어난 어린 신윤복, 그 가족의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전시 보시고 또 보시면 이 미디어 아트에서도 새로운 발견, 새로운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이제 부채하라에서 선호풍월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간성미술관에
부채 전시를 하고 있으니 서울에 걸어가실 때는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경제정선, 단원 김홍덕 등등 훌륭한 화가들의 부채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글귀, 선생님들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때 안목은 간송과 같은 수집가, 지킴이의 안목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선생님들께서는 감상을 넘어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같이 지켜주고 계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감상하시면서 정말 안목 더 넓히시고 그 넓은 안목으로 대구 간송미술관이 앞으로 더 좋은 전시를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곧 5월에 지하 1층에 기획전, 화조화, 꽃과 새가, 동물들이 있는 좋은 그림들이 가득 또 들어오니 그때 맑은 날 오셔서 아까 가까이 붙였는데 확인해 주시고 좋은 그림도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말만 많지 또 아는 게 많이 없는데 잘 들어서 감사하고요. 좋은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